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계셨죠? 코로나가 너무 지금 폭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중개계약의 종류를 봤습니다. 중개계약은 낙성 불효식 계약이고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입니다. 유상계약, 유사라고 되어 있네요. 유상계약, 무상이 아니고 유상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민사중개계약, 상사중개가 아니고 민사중개계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계약의 종류가 일반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독점중개계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독중개, 공동중개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조직화, 능률화의 이상적인 중개계약이 공동중개계약, 그 다음에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 순가중개계약입니다. 여기 또 정가, 정률, 정가중개가 있는데, 정가중개라는 것은 우리 분양권 중개할 때 현실적으로 분양권은 거의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달라고 합니다. 그게 정가중개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제 조사 확인, 지난주에 한 것 중에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게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확인설명서, 서식비교 세 가지인데, 분묘기지권은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분묘기지권은 감요, 예장의 경우 인정되지 않고,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해서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가장 큰 차이점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설치 기간,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치 면적, 그 다음에 설치 장소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이 세 가지가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 기간도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영원히 존속됩니다. 근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30년간만 매장할 수 있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것은 한 번 연장하더라도 최장 60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사성까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묘지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분묘 1기의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20제곱미터가 아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런 제약이 있다. 그리고 장소도 분묘기지권은 특별히 장소 제약이 없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이 장소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개 실무하려면 알아야 되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침수 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요존구규림 안 됩니다. 그리고 도로 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요.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이걸 다 지키면 묘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화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장해야 됩니다. 이게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차이점이고, 농지법은 공법에서 두 문제 출제됩니다. 농지법이. 한마디로 말하면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실무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주말 체험 용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만 가능합니다.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리고 비농업인이 상속하는 경우 10,000제곱미터 이하 소유할 수 있고요.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다가 이농하는 경우에도 10,000제곱미터 이하만 소유할 수 있고, 농지계약은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최단기 존속기간이 3년입니다. 원칙. 다년생 식물 재배지는 5년입니다.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중요한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이지 법률행위 효력 요건은 아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기간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옛날 거 말할 필요 없는데 어쨌든 지금은 7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7일 이내에 발급을 해주고,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안 하는 경우는 4일 이내, 우리 책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4일 이내에 발급해 주고요. 그 다음에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은 14일 이내에 발급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주말 체험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전용 신고를 한 경우에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아야 됩니다. 다만 농업경영계획서 제출만 안 할 뿐입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이 4가지가 있습니다.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4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4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대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권, 금세, 실수.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 보수, 산출 내역, 이 6개는 4가지 서식의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는 쌍방에 교부하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에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자, 이게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이 중개활동, 전자계약,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요. 이 중에서 반드시 나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밖에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서도 반드시 나오죠. 그리고 실명법은 민법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한 문제, 민사특별법으로.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은 옛날에 등기법에 나온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에 나온 적도 있고 공인중개사법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인받는 제도인데, 검사하고 도장받는 제도인데 2006년 1월 1일부터 노무현 정부 때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도입되어서 지금은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전자계약에 대해서도 한 문제 출제됩니다. 전자계약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전자계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적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계약이라고 합니다. 판매활동, 이거는 돈 벌려면 굉장히 중요하죠. 판매를 하는 거, 계약 성사를 시키는 게. 그러나 계약 성사 못 시켜도 국민들이 피해보는 건 아니고 개업공개사 혼자만 망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셀링 포인트하고 아이다의 원리 2개 정도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셀링 포인트라는 것은 판매 소구점, 즉 상품이 지닌 여러 특징 중에서 구매자, 매수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징을 셀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다의 원리 2개가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 내용은 우리 교과서 43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35페이지 메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17회 이후 출제된 바가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럼 최근 15년간 시험에 나오지 않아서 제가 아까 영업활동, 중개활동, 마케팅하는 거 이거는 시험에는 중요하지 않고요. 돈 버는 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빅데이터를 작성해 보니까. 그래서 80점 이상 합격하신 분은 개업하면 망할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그런데 65점 밑으로 합격하면 성공할 확률이 95% 이상입니다. 통계를 보면. 그래서 너무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거 별로 돈 버는 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심려치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고득점 잘 안 되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게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현업에 돈 벌려면 중요하다. 마케팅하는 거, 이런 심리적인 거. 자, 그러면 거기 436페이지 셀링 포인트가 있는데, 셀링 포인트 436페이지 3번에 양가로 1번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셀링 포인트는 이걸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창석 교수님 같은 분은 판매 소구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셀링 포인트. 영어가 그냥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셀링 포인트, 즉 구매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뭐 지하철 여기 있으면, KTX 여기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건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물론 대체로 좋다고는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셀링 포인트는 구매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손님이 와가지고 사장님 아파트가 좋을까요? 단독주택이 좋을까요? 저한테 추천 좀 하나 해주세요 하면 뭐가 좋다고 할 거냐고요. 손님이 와서 아파트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단독주택 사는 게 좋을까요? 하면 뭐가 좋다고 해야 돼요? 그 매수인이 원하는 거,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좋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뭘 원하는지를 빨리 직감적으로 캐치해내는 게 실제 현업에서는 중요하다고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찾아내는 게. 그게 시험에는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게 그 동물적 감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계속 아파트 이야기를 하면서 아파트는 전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은데 사생활 보호가 잘 안 되겠죠. 아파트는 이런 식으로 계속 아파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또 사생활 보호는 받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개업공개사가 예, 아파트도 저도 아파트 사는데 그냥 안면 몰수하고 살면 별 상관없습니다. 옆집 신경 안 쓰고 살면.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한 몇십 년 전에는 옆에 사는 아파트 인사하고 지냈던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아파트 사는데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인사 안 해요. 여러분들은 해요? 요즘 다 안 해요. 인사 분위기가 굉장히 민망하더라고. 같이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면 민망해서 그냥 걸어가 버려요. 저는 그냥 서로 손님이 있으면 같이 타기가 뭐 인사 안 하기도 그렇고, 인사 안 하다가 갑자기 몇 년 있다 이제서 하려고 해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 아파트가 좋다, 사생활 보호 받으려면 아파트가 좋다, 단독이 좋다, 이렇게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만약 나온다면 뭐가 좋다고 해야 돼요? 아파트 단독 중에서 사생활 보호에. 아파트가요? 또 다른 분은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요. 아파트가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단독이 좋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화 원론, 학계론 책에는 단독이 좋다고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단독도 단독 나름이죠. 뭐 전원주택이나 이런 거는, 대저택 이런 거는 잘 되겠죠. 사생활 보호가. 근데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인 단독은 또 안 되겠죠. 단독 나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전원주택과 같은 거 이런 걸로 본다면 단독주택이 더 잘 되는 걸로 돼 있지만, 사생활 보호는 절대적이지 않다. 고객 특징에 따라서 구매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징이니까 구매자의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부동산 기능을 중시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새 아파트가 오래된 신축이 구축보다 오래된 집보다 더 비싸죠. 대체로. 그럼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이건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더 비쌉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일종의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부동산 기능을 중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예를 들면 똑같은 아파트 전세가 뭐 2억에 나올 수도 있고 2억 5천에 나올 수도 있고 다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싼 걸 중개할 때는 뭘 강조해야 돼? 경제적 측면. 사장님 이거 처음으로 2억짜리 나왔습니다. 특별히 사장님한테만 말씀드려야 된다. 이렇게 뭔가 혜택을 주는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 현업에서는. 그게 어려워요. 저도 중개업을 해보니까 법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고객을 계약 성사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천천히 내일 와서 결정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빨리 지금 가계약금 입금시켜야 됩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지금 하려고 줄 서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현업에서는 가계약금을 굉장히 많이
주고받고 있어요. 실제로 가계약금이라는 게 민법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 가격이 싸다는 걸 강조하는 게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고요.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소유권, 공법상 규제, 세법, 법적인 거. 예를 들면 어제는 2억짜리 있던데 오늘은 왜 2억 5천짜리 밖에 없습니까? 전세가. 이렇게 물으면 예, 어제 싼 거 그거는 융자가 많이 돼 있어서 경매 넘어가면 떼일 우려가 있어서 위험해서 제가 사장님한테는 일부러 말 안 했는데 그거라도 해드릴까요? 위험해도? 이렇게 말하면 그게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차라리 5천 더 주고 안전하게 보증금 받아 나오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뭐 그 상관없으면 위험해도 상관없으면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러면 아,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말 안 했구나, 이런 뭔가 나한테만 특별히 손님들이 해준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정책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지금 집값이 좀 내려가고 있다는 뭐 보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정책적인 영향이 많아요. 제 친구들도 작년 12월 달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나니까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긴 거예요. 6월 1일 하루만 가지고 있으면 1년분 세금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에 빨리 팔아버리면 종부세를 안 낼 수 있잖아요. 그런 종부세 급매물 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그 혜택 보려는 그런 급매물,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리고 뭐 저도 옛날에 거의 대출을 90% 받아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봤지만, 그러면 이자 올라간다 하니까 이자 압박감을 느끼고 이러면 월급 받아가지고 이자로 반 이상 나가고 이러면은 심리적으로 팔고 싶은 느낌이 들거든요. 정책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정책이 이게 지금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몇 년 지나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정책이라는 게. 자, 어쨌든 이런 셀링 포인트는 이것뿐만 아니라 환경적, 뭐 문화적 여러 가지 셀링 포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산이 보이는 곳, 물이 보이는 곳, 강이 보이는 곳, 어디가 더 비싸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럼 서울로 본다면 야경이 보이는 곳, 산이 보이는 곳, 한강이 보이는 곳 중에서 어디가 최고 비싸요? 예, 강이 보이는 데가 지금 현재는 최고 비싸더라고요. 그 다음에 야경, 산이 보이는 데는 그 북한산 밑에가 최고 싸요. 은평 뉴타운 이런 데가 북한산, 실제로는 북한산, 제가 볼 때는 북한산이 설악산 다음에는 최고 수려해요, 경관이. 제가 뭐 산은 거의 다 많이 다녀봤는데 어쨌든 그렇게 좋은데도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70% 이상이 산지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없어서 별로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고. 실제 물을 보는 거는 굉장히 건강에는 안 좋대요.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게 한강 보이는 모 아파트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오히려 굉장히 우울하대, 물만 보고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셀링 포인트는 고객에 따라서, 고객의 특징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38페이지 아이다의 원리입니다. 아이다의 원리. 아이다, 기다 반대가 아이다, 어른 반대가 아이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모든 상품의 고객 심리 발전 단계입니다. 어떤 물건을, 이게 마케팅 이론인데요, 모든 물건을 살 때 먼저 attention, 주의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흥미를 느끼고 욕망 느끼고 액션, 행동, 구매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손님들이 나 지금 사고 싶어 미칠 것 같은 욕망 느끼고 있어요, 빨리 지금 사라고 말해줘요,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동물적 감각을 보고 눈빛만 보고 이 사람이 지금 계약하고 싶어 하는지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고요? 아직 하려고 생각도 안 하는데 계약서 씁시다 하면은 계약 깨지겠죠? 이걸 잘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백화점이나 뭐 할인 매장 이런 데 가서도 시식 코너가 있고 마케팅이 마네킹이 옷 입고 있고 하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주의 주목을 끌기 위한 것입니다. 저도 옷 살 때 마네킹 입고 있는 옷 저거 벗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벗겨주더라고요. 왠지 걔가 입고 있는 게 좋아 보여요. 실제 제가 입으면 안 그런데. 그래서 주의 주목을 끌기 위한 것입니다. 욕망이나 행동 단계의 클로징, 계약 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욕망이나 행동 단계의 계약 체결, 클로징이 계약 체결이죠. 계약 체결, 마무리 짓는 거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시험에는 지금 거의 15년간 출제 안 됐다.
자, 다음은 이제 계약서 작성입니다. 계약서 작성 443 계약서 작성인데 이것도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이 앞에 있는 부분은 문자는 한글이나 한자로 표기하고 숫자는 한글 또는 한자로 표기하는 게 좋다. 예, 그렇습니다. 숫자를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만 적어 놓으면 우리 은행에서 돈 찾을 때에도 1000만 원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 1000만 원이라고 적어 놓으면 동그라미를 3개 더 해버릴 수도 있고 이걸 4로 바꿀 수도 있고 9로 바꿀 수도 있고 7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위변조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은행에 돈 찾을 때도 1천만 원 이렇게 해야 되죠. 1천만 원 하고 뒤에 아라비아 숫자 적고 앞에도 이게 위조 못하게 이런 걸 적잖아요. 그 은행에서도 보면 뒤에도 더 동그라미 못 붙이게 해놨어요. 수표 같은 것도 보면 위변조할 수 없도록 한글이나 한자를 적는 게 좋고 아라비아 숫자만 적는 것은 가급적이 피해야 되는데 이런 걸 시험에 안 내는 게 요즘은 계약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인쇄돼 나오니까 알아서 다 한글이라고 적으면 한글로 찍혀 나오고요. 한자라고 하면은 그냥 한자로 다 숫자를 적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 지금 볼펜으로 계약서 적지를 않잖아요. 현업에서 인터넷으로 그냥 입력만 한다고요. 프로그램에 금액을. 그래서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는 간단 명료하게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적어야 되고요. 정정시 주말 한다고 했는데 주말이라는 말 요즘 쓰지는 않습니다. 붉은 줄을 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글자 적을 때 지울 때는 완전히 안 보이는 게 이렇게 지우는 게 아니고 그냥 보이게 5글자 정정하고 여기에 매수인, 매도인, 개업공개사 도장 찍으면 돼요. 보이게 찍어야 돼요. 안 보이게 지우면 안 돼요. 그럼 안 보이게 지워버리면 또 거래 당사자 누군가가 안 보이게 지워놓고 이거 네가 지었잖아 하면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있죠. 그래 보이게 지우고 근데 이게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요즘은 계약서 잘못 적으면 다시 입력해가 새로 출력해버린다고요. 그리고 항상 계약서 출력해가지고 거래 당사자한테 인적사항 같은 거 맞는지 틀린 내용이 있는지 읽어보라고 해야 돼요. 확인을 미리 시켜야 된다고. 도장 다 찍고 가고 없는데 오타 발견되면 골치 아프죠. 왜냐하면 요즘은 전입신고 하는데 주소가 잘못 적혀 있으면 전입신고 그 확정일자 도장을 안 찍어주더라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을 때. 근데 주소를 도로명 주소, 집원 주소 둘 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우리 주소를 뭘 적습니까? 주소 적을 때 도로명 주소를 적어요? 아니면 집원, 번지수를 적어요? 계약서에? 만약에 아파트를 계약했다 아니면 단독주택 계약했다 하면 주소를 적을 때 계약서에 뭘 적냐고요? 도로명 주소, 집원 주소 둘 다 적습니다. 둘 다. 그 물건의 표시, 부동산 표시를 하잖아요. 부동산 어디 있는 부동산을 거래한다. 이 부동산 표시할 때는 집원 주소를 적으면 몇 번지를 적어요. 그리고 맨 밑에 인적사항 적을 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적을 때는 도로명 주소를 적어요. 둘 다 적어야 되는데 그 둘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불러주는데 보면 틀려요. 그래서 반드시 네이버나 다음에 주소 변환하는 게 있거든요. 도로명 주소 이렇게 치면은 나온다고. 그러면 집원 주소를 입력하면 도로명 주소가 나오거든요. 일단 손님한테 물어보고 나서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런 것들은 현업에 가서 이게 현업에 가서 중요한 거라고. 셀링 포인트나 이런 게. 근데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약서를 여러 장을 적을 때는 간인, 반 접어가지고 연결된 문서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간인을 적죠. 보통 현업에 지금 중개업소에는 계약서 한 장짜리 적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간인 같은 거 안 찍는데 계약서는 꼭 한 장으로 적으라는 법은 없죠. 여러 장을 적으려면 접어서 간인을 찍고 계약서에는 항상 그럼 여러 장일 때는 계약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지 포함해서 몇 부다 이런 것도 적어 놓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3장인데 중간에 한 장 버리고 2장밖에 안 적었잖아 이러면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인도 찍어 놓고 또 계약서는 총 몇 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도 적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지 첨부하지 않았다고 계약 효력 발생이 안 된다. X죠. 계약서는 민법에서는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온 게 계약 체결하고 24시간 안에 계약을 기출문제 2번 나왔어요. 계약 체결하고 나서 24시간 안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떼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다. X죠. 못 돌려왔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깨려고 하면.
그래서 여기는 그런 말 없어요. 24시간 안에 해제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동네 대법원에서도 대법원 공보관이 이것까지 발표했어요. 24시간 안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 떼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 못 돌려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446페이지입니다. 446 그 계약서 기재사항인데요. 계약서 기재사항 그 양가로 1번에 보면 나와 있네요.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에 보면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같이 시작.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한 번 더 시작. 우리 프린트 9번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9번에 있고요. 교과서는 446페이지 양가로 1번에 보면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길게 446페이지 양가로 1번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한 번 더 시작. 예, 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민법에서는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민법 계약 자유의 원칙이 다소 제한을 받고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문서로 계약서 적어야 되고요. 또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자 현실적으로 우리 계약서에 보면 매수인, 매도인 인적사항 적잖아요. 그 다음에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적을 때는 몇 번지 적는다고요. 도로명주소 적는 게 아니고 몇 번지를 적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면 몇 동 몇 호 이런 것까지 적습니다. 계약일 적고요. 그 밖의 약정사항 이거는 무조건 적는 게 아니라 약정이 있을 때만 적는 거죠. 기타잖아. 기타 등등 이건 없으면 안 적어도 됩니다. 거래금액 적고요. 계약금액 및 그 지급, 일자 등에 관한 사항 적습니다. 시험에 거래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반드시 나누어서 기재해야 된다. 옵니까? X입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반드시 나누어서 기재해야 된다. 계약서에. X죠. 근데 어떤 책에는 그걸 O라고 적어놓은 책도 있던데요. 중도금 안 주고 그냥 바로 아니면 일시불로 바로 계약해도 상관없잖아요. 일시불로 주고 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해보니까 현업에서 임대차 같은 경우는 중도금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한 달 안에 끝내는 거는. 근데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중도금을 지급하는 게 좋아요. 중도금 지급하러 나올 필요 없고 아니면 계약금을 1,000만 원 주면서도 500만 원은 계약금이고 500만 원은 중도금으로 하기로 한다. 계약서에 적으면 돼요. 그냥. 왜냐하면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계약이 불안하잖아요. 언제든지 해제될 수 있잖아요. 배액만 상환하면. 1,000만 원 이렇게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잔금 치를 때 5천만 원 더 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1,000만 원 배액 물어주고 다른 데 계약해버려도 되겠죠. 그래서 중도금을 가급적이면 지급하도록 하는 게 좋아요.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계약이 깨지면 중개보수 받기가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깨져도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 없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는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이 안 깨지게 하려면 중도금을 지급하는 게 좋다고요. 그러나 법적으로 반드시 뭐 중도금, 잔금을 나눠서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일시불로 다 줘도 상관은 없다. 자,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일시. 물건의 인도일시는 언제예요? 잔금 치르고, 잔금 치르는 날이죠? 잔금 치르는 거하고 물건 인도하는 거하고 동시행 관계 있어요. 동시행. 이 동시행을 해보니까 어려운 게 오히려 매매보다 임대차가 더 어렵더라고요. 이 동시행이. 임대차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세입자 살고 있고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면 새로운 세입자가 이삿짐 차 들어오고 나면은 새로운 세입자 짐 다 빼고 이삿짐에 실어놓고 그 돈 받고 나가야 되겠죠. 돈 안 받고 나가면 저도 옛날에 그 주인한테 장기수선 충당금 한 30년 전인가 장기수선 충당금을 달라고 하니까 원래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인이 돌려줘야 되죠. 근데 관리비 낼 때 세입자가 내잖아요. 제가 돌려달라는 말은 못하고 그 당시만 해도 돌려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완곡하게 이야기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이거 받아가지고 나가라고 하던데, 관리사무소에 떼달라고 하면 이때까지 제가 낸 거 떼주잖아요. 그렇게 했더니만 깜짝 놀래가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온다고 가서 2시간 동안 안 오더라고. 처음, 이때까지 세나봤지만 너 같은 놈 처음 만났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안 오면 지금부터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건 또 뭔데 이러더라고요. 그 짐 풀고 이제 이사 안 나가겠다, 돈 안 주면. 그 짐 풀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한 시간 더 있다 왔더라고요. 나가라고. 짐 이제 안 나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사비 더 받아서, 그 당시 한 30만 원인가 더 받아서 이사짐 내렸다가 다시 실으니까 더 달라 오더라고. 이사짐 센터에서 그 돈 더 받아가지고.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는 게 아니고 장기수준 충당 달라고 하니까, 옛날에는 토요일 일요일 날 이사를 많이 했어요. 옛날만 해도. 제가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이사를 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은행이 돈을 모르고 안 찾아놨다. 내일 월요일 날 입금시켜 줄 테니까 나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겠다, 돈 안 주면 못 나겠다고 짐 풀었다가, 그렇게 푸니까 다시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왔는데,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 날 이사해요 안 해요? 해요. 거의 안 하던데 요즘은. 왜냐면 이게 은행 문을 닫았기 때문에 돈 거래하기가, 수표가 이게 부정수표인지 이런 걸 확인하기도 어렵거든요. 한다고요. 스마트 입금으로. 그 스마트 입금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입금이 뭐 이체가 안 되고 하면,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 날 잘 안 하는데, 요즘 토요일 일요일 하면 오히려 이사비 더 싼 것 같던데요. 손 없는 날 이런 게 더 비싸잖아요. 보면 한 몇십만 원 더 달라고 하잖아. 최소한 10만 원 이상 더 달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걸 손 있는 날만 했어. 손 없는 날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손 없는 날이 열흘이 뭐 하여튼 많더라고요. 달력에 보면 무슨 그건지는 모르겠는데 많아요. 한 달에 한 10번은 되는 것 같더라고, 손 없는 날이. 근데 저는 손 있는 날 하면은 싸니까 손 있는 날 했어요 전부.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동시행하기가,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중개업을 할 때도 이사 들어갈 사람은 지금 왔어. 11시에 지금 도착해가지고 있다. 근데 주인은 지금 이사 나갈 사람은 아직 이삿짐차가 11시에 온 거예요. 짐 다 실으니까 오후 3시인가 오후 되더라고. 오후.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차는 대기료를 달라 하더라고. 기다리는 값. 오후에 한 군데 더 이사해야 되는데 여기 때문에 못했다. 그래서 비용을 달라 하더라고. 그 비용을 누가 줘야 되냐,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개업공개사가 처음에 이사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보통 이사 시각을 11시에 많이 잡아요. 11시에 잡으면은 그 짐을 빼는 시간이, 동시행을 하는 게 인도 일시가 11시라고요. 그럼 한 6시에 와서 짐 다 실어야 되죠, 새벽에. 11시에 차가 오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처음 이사하는 젊은 분들한테는 꼭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한 번도 이사 안 해본 사람한테는. 그 미리, 그런 일도 있었어요. 실제 10일, 11일, 이거는 발음이 헷갈리잖아요. 그 이게 10일 날 이사 날인 줄 알고 안양에서 파주로 이사를 들어갔어요. 그 파주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는 11일이라고 이사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사 못 하잖아요. 못 하니까 이삿짐 센터에 짐 맡겨놓고 맡겨놓은 보관료 줘야 되고요. 또 내렸다 치렀다 하니까 새로 이사하니까 또 한 100만 원 더 들어갔어요, 돈. 그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그랬어요, 손님이. 그러니까 이런 거 인도 일시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10일 11시 이사 시각 알고 계시죠? 차는 어느 이삿짐 센터 불러나요? 물음표 해가지고 답변이 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명확하잖아요. 누가 책임의 소재가. 나중에 나는 11일로 들었다, 나는 10일로 이야기했다, 말로만 이렇게 해봐야, 서로 싸워봐야 의미가 없다고요. 소송하면 개업공개사가 불리합니다. 판사들은 개업공개사가 약간 사기꾼이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판사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잖아, 이렇게 기분 나빠서 그런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거를 잘 남겨놔야 된다고. 항상 여러분들이 이게 공부를 하면 나한테 유리한 증거는 남기고 불리한 증거는 없애는 연습을 해야 되죠. 그 돈 빌려줄 때는 통장으로 입금시켜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현금으로 산속에서 아무도 없는데 받아놔야 되겠죠. 그래놓고 나중에 안 받았다고 우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준 사람이 증거 못 대면 또 줄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판사가 절대로 진리를 판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직 증거만 볼 뿐이에요, 판사는.
그 판사, 재판, 판결 결과가 항상 진리에 부합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금인계약서, 이거는 뒤에 나오는데요. 오늘 나와요. 금인계약서.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좋아한다. 같이 시작. 우리 프린트 10번에 있습니다. 이거는 프린트 9번, 10번에 있습니다. 금인계약서 필요적기 대상입니다.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연월일, 대금지급관계,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계약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경우 조건, 기한을 기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47페이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네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지금 446페이지 계약서 필요적기 대상, 조금 전에 그 했던 그 표, 이게 시험에 한 3번 나왔고요, 최근에. 그 다음에 전자계약은 30회 출제됐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 전자계약 시스템, 우리 책에 그 있는 그 448페이지 그림 같은 거, 이거는 현업에서 하는 절차니까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지금 제가 실무교육 강사, 연수교육 강사로서 전자계약서에 대해서 제가 3시간 강의를 해봤어요. 현업에 있는 분들. 그래서 현업에 있는 분들의 강의하는 내용이라고, 이게 448페이지 맨 위에 있는 표는 그 현업에 있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강의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부동산 거래, 지금 휴대폰으로 검색해 보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입니다. 전자계약 시스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이 사이트에서 계약서 적는 거거든요. 이 나옵니까?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는 사이트. 이 사이트에서 그냥 계약서 적는 게 전자계약서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전자계약서를 적으면 따로 그 빈칸에 다 입력하게 되면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기 때문에 따로 종이계약서 작성할 필요 없고, 확인설명서도 종이 확인설명서 작성할 필요 없고, 당연히 보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시스템에서 부여됩니다. 동주민센터에 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격 신고도 이 시스템에서 그냥 신고 클릭만 해버리면 됩니다. 따로 신고 관청에 갈 필요 없습니다. 해제 신고도 따로 하러 갈 필요 없고, 시스템에서 해제하면 해제 신고서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도 따로 하러 갈 필요 없습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 정도가 시험에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거, 이거는 법조문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전자계약서를 요건 홈페이지, 그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쳐본 홈페이지에 보면 요거 적어놨고요. 홍보 영상도 나옵니다. 홍보 영상.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그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매수인, 임차인에게만 직접적인 혜택이 있어요, 사실은. 뭐가 있냐면은 금리를 0.2% 할인해 줍니다. 근데 0.2% 할인해 준다,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정책이기 때문에 이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냥 대출 금리를 할인해 준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는 카드 할부가 가능하다, 6개월간. 근데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 개업공개사가 카드 가맹점이 가입되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카드 가맹점 가입을 안 하면 여신금융업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입 안 하는 건 위반이 아니에요. 가입해놓고 현금하고 카드하고 차별하면 여신금융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가입이 안 돼 있다면 이건 사실상 필요 없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 대행 보수를 30% 할인해 줍니다. 법무법인하고 MOU 체결돼 있어 가지고, 지금 그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보면 법무법인 모집해요. 이게 MOU 체결해서 30% 할인해 줄 법인. 그 대신에 법무법인도 자기는 30% 할인되지만 손님 그냥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영업 안 해도 되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서류 발급을 최소화해서 물건, 건축물 정보, 토지 정보 등 자동 조회다. 그 건축물 대장 돈 주고 뗄 필요 없고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이고요. 그 다음에 편리한 거는 전자서명을 하면 되니까 도장이 없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 따로 보존 안 해도 되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어 있고요. 이게
플레이스토어에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전자계약이라고 치면 어플도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있어가지고 계약 내용이 조회가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이계약서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면 그거 출력하면 돼요. 저는 매매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을 다 전자계약을 작성해봤습니다. 제가 강의하려고. 강의하려면 한번 자기가 해봐야지. 해보지도 않고 강의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임대차 신고 한글로 보고 확정일자 무료로 부여되고요. 확정일자 받으려면 원래 동주민센터에 가면 뭐 600원인가 얼마 돈 내야 되잖아요. 이건 공짜입니다. 자동으로 부여되고, 매매계약인 경우 실거래 신고 따로 안 해도 되고, 해제했으면 해제 신고 따로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편리하다. 안전하는 것은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 설명 방지입니다. 위변조는 왜 이게 방지가 되냐면, 이 전자계약서를 제가 작성해 보니까 타임스탬프라고 해서 타임스탬프 도장이 2개가 찍혀요. 타임스탬프. 타임스탬프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점 확인 필. 시점 확인 필 1이 있고요. 시점 확인 필 2가 있습니다. 그 전자서명이 완료되고 나면 여기에 노란 물음표가 이렇게 생겨요. 시점 확인 필 1 도장이 찍혀요. 전자서명을 완료하고 나면. 그럼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딱 지켜버린다고 위변조 못해요. 이때 서명이 완료됐다, 계약이 성립됐다는 이야기예요. 일반 종이계약서는 둘이 합의해가지고 계약 날짜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불가능입니다. 그 다음에 시점 확인 필 2는 뭐냐면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경우, 매매계약의 경우 실거래 신고 수리가 된 경우에는 시점 확인 필 2의 도장이 이렇게 마크가 찍힙니다. 워터마크, 이 마크가 찍히기 때문에 위변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한 확인 설명 방지는 왜 그러냐면은 이 빈칸이 있는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들어가면 빈칸을 다 채워야 다음 칸으로 적을 수가 있어요. 공란으로 남겨놓으면 다음 칸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확인 설명서 다 적어야 되고, 그 적어놓은 내용하고 실체 권리 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즉 등록된 개업 공인회사를 통해서만 전자계약 가능합니다. 변호사, 법무사도 전자계약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개업 공인회사를 통해서 중개거래인 경우만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 전자계약서 작성 못합니다. 물론 지금은 지금 LH나 SH나 이런 분양회사 이런 사람들은 전자계약서 작성을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LH 같은 데는 지금 분양 공급계약을 할 때도 전자계약서로 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계약서 작성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몇십만 건 됐다고 돼 있어요. 그게 전부 다 LH에서 대부분 해서 그래요. LH에서 국민임대주택 계약하는 거 이런 거 전부 전자계약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및 거래 당사자 신분 확인 철저다. 신분증 확인하는 거와 아울러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해요. 우리 뭐 인터넷에 뭐 하려면 휴대폰 본인 인증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하기 때문에 남의 물건 팔아먹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를 지원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제가 현업에 가서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를 상대로 이걸 강의를 해보니까 편리하다 하니까 불편하다 하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더라고. 연세 드신 분들 나이 많으면 탄력적 사고를 안 해. 좀 고집이 있어요.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뭔가 터득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남이 말해도 절대 안 들이. 팔짱 딱 끼고 강의 3시간 하는데 눈 감고 있더라고요. 편리하다 해도 헛소리 하지 마라, 불편하다 이렇게 하고 굉장히 거부감이 많아. 저보고 이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더 거부감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냥 강사다, 너무 그렇게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나도 자격증 있고 중개업을 했다 이렇게 좀 해야 약간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전자계약서 시험에 나오면 편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교과서 452페이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부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문제 좀 미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